이번에 유출된 독도급 2영 항모전단의 출항은 단순한 국방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해군사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니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출항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충격파는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마치 20세기 초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등장해 해양 패권 지형을 바꿨던 그 순간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인공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독도급 2영이 비공개로 출항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미국 국방부조차 브리핑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본 방위성은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NHK의 보도 유예를 요청했다는 후문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적 의도, 그리고 국가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함대를 출항시킨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절묘한 전략적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치 공백 상태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방위 예산을 올렸지만 실질적 해군력 강화엔 실패했고, 중국은 부동산 위기로 인해 군비 삭감 논의가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전략이 붕괴 직전이고요. 이런 공백 속에서 독도급 2영이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렇다면 이 항모전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협력이 있는 건가요? F-35B와 KF-21의 혼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게 정말 일본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의 해상 전력에 위협이 될 정도인가요? 단순히 위협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압도입니다. 일본의 이즈모급은 아직 F-35B를 완전히 이착륙시키는 테스트도 끝나지 않았고, 중국의 산둥함은 전자전과 기동력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반면 독도급 2영은 KF-21N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고 ASA 레이더와 KHL 레이저 방공체계, 대잠 어뢰 회피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해상 기동사령부 수준의 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동맹국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인데 정작 트럼프 정부는 이번 사안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항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내지 않았지만 미 해군 내부에선 이젠 한국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율형 항모전단을 갖게 된 국가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동안 자신들의 전략적 계산 안에 있던 한국이 이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변수가 됐다는데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흥미로운 건 중국 쪽 반응이 더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내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동해 통제권은 이제 한국이 쥐었다고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출항은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남아나 인도, 중동 쪽에서 한국 해군의 신뢰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에서 한국형 경항모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번 독도급 2영 출항은 단순한 무기 과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당신들보다 앞서간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훗날 교과서에 실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독도급 2영의 출현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함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륙지원함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해군의 플랫폼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항공모함으로 진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독도함은 헬기와 상륙 장갑차를 수송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플랫폼에 불과했지만 독도급 2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함재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갑판 구조, 항공기 이착륙 통제 시스템, 함내 경납고, 자동 무기 보급 체계까지 갖춘 완전한 항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 전략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단지 함정의 진화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 전략의 변환입니다. 해군력의 목적이 기존에는 방어 중심의 연안 해군이었다면 이제는
전방 배치 가능한 원정 해군으로 전환된 겁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여전히 헌법 구조의 족쇄에 묶여 공세적인 무력 보유의 제약이 있지만 한국은 KF-21을 탑재한 독도급 2.0을 통해 실질적 항모 전투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고 일본과는 이제 비교조차 무의미한 격차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이즈모급을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F-35B를 제대로 이착륙시킬 수 있는 설비도 부족하고 전자전 방어체계나 공중통제체계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아직도 링크 16 기반의 데이터 링크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이미 MIMS 기반의 통합 전장 관리 체계로 전환했고 해군, 공군, 지상부대 간 실시간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독도급 2.0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단일 함정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투지휘 센터라는 데 있어요. 저는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KF-21N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형 모델인데 이게 독도급 2.0과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술적 옵션이 생긴 거죠. F-35B는 고성능 스텔스이지만 미국의 통제 아래 있고 운용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KF-21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국산 미사일, 국산 제머, 전자전 포드 등과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전략 자율권의 확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독도급 2.0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체계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확보했죠.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서 일본 편을 들더라도 이제 우리는 해상에서의 무력 균형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해나 이어도 분쟁 수역에서 이제는 물리적 대응 역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미국 없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항공모함 운용은 단순히 함정 하나를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비, 보급, 조기경보, 전자전, 해상공중 통합작전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이미 한국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군수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천지급 보급함의 설계를 개량하고 있고 해상자위대에 의존하던 조기경보 자산도 한국형 공중조기경보기를 통해 자체 확보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수출하고 설계하는 국가예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이번 독도급 2.0의 설계와 건조 과정도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미국과 일본, 심지어 프랑스와 중국에도 경고가 된 셈이죠. 그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한 사이 한국은 항모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 해양 패권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특히 독도급 2.0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억제력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대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적 무게중심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진짜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며 이는 독도급 2.0이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F-35B와 KF-21N이라는 이중 핵심 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단일 계열의 함재기를 기반으로 운용되지만 한국은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와 자국산 다목적 전투기를 동시 통합함으로써 세계 해군 역사상 유례없는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그 진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F-35B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에서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도입한 것 자체도 큰 사건이었지만 KF-21N이라는 자체 개발 기체를 함께 운용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미국과 일본의 전략가들은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전력을 한국이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KF-21N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A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직도 러시아제 또는 미국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체 전투체계를 내 손안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전시 상황에서 명령체계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즉시 발동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독립적 억제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두 종류의 함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정비체계, 조종사 훈련, 탄약 및 부품 관리 등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운영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냉전 시대식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전쟁은 다종화와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만약 일본이 F-35B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F-21N이라는 리던던시, 중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KF-21N은 향후 무인 편대기와 연동되는 MUMT, 유인 무인 통합작전, 기술까지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F-35B보다 오히려 전략적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층적 구성이 단순한 해군 전력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동북아 전체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중국은 아직 제235를 시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일본은 F-35B 도입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우리는 1차 양산분 40대를 기준으로 이미 충분한 수량의 KF-21N을 조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속도전에서 한국이 승리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우리에게 F-35B 판매를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 무기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를 단순 수입품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산 기술로 이를 보완하고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조차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KF-21N의 수출 가능성입니다.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 중 다수는 미국 무기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저비용, 고성능의 KF-21N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해군 항공 전력의 표준 제공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파급력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프로그램에 일부 투자했지만 독도급이 0과 KF-21N의 조합을 보고 본격적인 함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필리핀, UAE, 사우디 등도 미국 무기 수입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과 전술 유연성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내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항모 보급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도급이 0의 진짜 힘은 단순히 함재기 운용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모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장착된 무기 체계와 방어 시스템이 기존 동북아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급 2.0에는 국산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500km 이상 떨어진 적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상에서 출격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함체 그 자체가 하나의 공격 기지이자 포격 플랫폼이라는 의미죠. 이 정도 수준의 화력은 일본의 이즈모급은 물론 중국의 산둥함도 갖추지 못한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함정이 다층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이에요. 기존 해군 전력은 CIWS나 함대공 미사일 체계에 의존했지만 독도급 2.0은 K방산의 정수라 할 수 있는 KHEL 고에너지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날아오는 소형 무인기, 로켓, 박격포탄 등을 레이더 탐지와 동시에 자동 추적하여 수 km 거리에서 순간 증발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방어 무기입니다. 특히 전기만 있으면 탄약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탄약 기반 CIWS보다 훨씬 진보한 개념입니다. 또한 함정의 중심에는
최첨단 ASA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레이더와는 달리 다중 위협 요소를 동시 탐지하고 추적하며 전자전 공격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이지스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적 자립성을 확보했죠. 이런 전자전 능력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사실상 정보전 지휘 통제까지 포함한 현대전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잠전 능력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도급 2, 0은 한국형 소나 시스템과 함께 수중 음파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패시브 액티브 복합형 탐지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위협뿐 아니라 수중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잠수함 위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대잠전의 강점을 가져왔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한국이 이를 따라잡았고 핵심 기술의 일부에서는 이미 추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P1 초계기와 달리 한국은 독도급과 연계의 무인 수상정 및 자율잠수 드론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통합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눈에 의존한 탐지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센서 네트워크를 해상에 전개함으로써 시계 밖의 위협까지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인공위성과 해양정찰기를 통해서만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한국은 해상자산 중심의 입체적 정보 획득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전 능력도 놓쳐선 안 될 부분입니다. 독도급 2, 0은 LIGNX1이 개발한 차세대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유도미사일을 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 GPS 제머 방어 기술도 적용돼 있어 적이 위치 신호를 교란하려 하더라도 항법 오류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이는 현대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미국조차도 동맹국 중 이런 수준의 독자 전자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드뭅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런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국산화되었다는 점입니다. KEE 흑표 전차의 포탑 설계 기술, 천궁이 미사일의 추적 알고리즘, 그리고 탄도탄 요격 체계의 핵심 기술들이 이 항모에 맞게 통합 재해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군 공군 기술 자산을 해군 플랫폼에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 전력 통합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육해공이 분리된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복잡한 행정 구조로 인해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도급 2, 0이 단독으로도 무시무시한 전력이지만 이 항모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호위 전단의 구성은 말 그대로 철의 성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항공모함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유하는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유하는 요새를 지키는 것은 바로 KDX-3 배치 2 이지스 구축함, FFX 배치 3 다목적 호위함, 천지급 보급함, 그리고 KSS-3 배치 2급 잠수함으로 구성된 통합기동함대입니다. 이 전력 구조는 그 자체로 완결된 공격과 방어, 보급과 탐색, 수중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DX-3 배치 2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며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120기의 유도탄을 동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M-3 요격 체계까지 통합될 예정이어서 독도급 2, 0이 항공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지스 체계의 실시간 작전 통제 기능은 미국 해군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본의 아타고급이나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 수치상으론 강해 보이지만 실제 교전 데이터나 시스템 통합력 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KSS-3 배치 2 잠수함은 더욱 중요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상 전략급 무기체계입니다. 이 전력이 항모전단과 함께 행동하게 될 경우 적은 독도급이 0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겪게 되는 거죠. 이는 심리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093형 핵추진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 9세대 전략을 반복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전략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FFX 배치 3는 최신형 다목적 호위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향후 10년간 가장 널리 활용하게 될 실전형 전력입니다. 이 호위함은 수상전, 대공전, 대잠전이 모두 가능하며 KVLS,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해 천궁 2,
홍상어, 해궁 등의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적 보안이 아니라 항모전단 주변을 둘러싸는 탄약의 방어벽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구축함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은 숫자는 많지만 체계화된 전단 운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전력을 구성하는 함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휘하고 통합하는 C4ISR 시스템 역시 핵심입니다. 한국 해군은 독자 개발한 통합 전술 지휘 체계 KNTDS를 바탕으로 각 함정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위성 조기 경보기 해상 드론의 영상 정보를 독도급에서 직접 분석 전파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코퍼티션 개념이나 나토의 링크 16도 물론 강력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은 한반도 환경과 동북아 해양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응용성에서 더욱 강점을 가집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천지급 보급함입니다. 이 대형 보급함은 항모전단이 장거리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연료, 탄약, 식량, 예비 부품 등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항공유 및 미사일 재보급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플랫폼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 해군의 보급선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원거리 보급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태평양 외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보급 전력까지도 독립적으로 갖췄다는 점에서 진정한 원정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급 2영 항모전단의 전략적 이력은 단순한 항공작전 능력이나 방공 대잠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은 바로 이 전단이 언제든지 실질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즉 전격적인 지역 제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급 2영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다기능 수직 강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고 동시에 대형 수송 헬기, 상륙돌 격장갑차, KV, 드론 정찰기, 그리고 해병대 한 개 여단이 탑승 가능한 내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긴급한 군사 상황에서 단순한 공중 타격이 아닌 물리적인 지상 점령 능력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서 일본이나 중국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공모함이라고 말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바로 상륙 전력인데 독도급 2영은 이 점에서 미국의 WASP급 강습 상륙함이나 프랑스의 미스트랄급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도 한국 해군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도급은 함체 내부에서 무인 정찰 드론을 이륙시켜 실시간 전장 지도를 구성하고 해병대와의 연계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륙 전력이었듯이 이제 한국도 동일한 작전 범위를 확보한 셈이죠. 게다가 독도급 2영은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라 전자전, 정찰, 통신 교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장 통제 노드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전술 드론인 흑매는 적 해안의 침투의 레이더 신호를 흩뜨리거나 유도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 실시간 영상 정보와 목표 지점을 전송합니다. 중국 해안포대나 일본의 무인 경계망에 대항하기 위해선 이런 정밀한 드론 기반 작전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체계화한 거죠. 물론 단순히 드론이나 정찰 체계만으로 지역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그 병력의 생존성과 활력이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독도급 2영에 탑승한 한국 해병대는 단순한 전통형 병력이 아니라 K-11 복합소총, 탄도 헬멧, 다기능 방탄복, 다목적 전술 차량 등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네트워크형 병력입니다. 특히 KAAV는 단순히 물 위를 떠다니는 상륙 장갑차가 아니라 수륙양용으로 한 개 소대를 신속히 상륙시키고 해안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죠. 이 해병대 전력이 진짜 강력한 이유는 정밀한 타격과 기습적 상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제주 앞바다에서 시행된 해상 공중 합동훈련에서 독도급 2영을 중심으로 한 기동전단이 6시간 만에 목표섬을 완전 제압하는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 시범이 아니라 실전 적용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 실행의 시연이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는 강압적인 섬 점령 전략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정교하고 제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대응 옵션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이런 능력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헌법상 상륙작전 개념 자체가 위헌 논란에 걸릴 수 있고 중국은 아직도 병력 중심의 상륙 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공지능, 통신 링크, 무인 체계, 지상전 통제까지 통합한 하이브리드형 상륙 작전을 구현한 국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작전 철학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섬이나 해안 기지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은 일본과 중국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B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이 모든 작전을 국제법과 동맹 구조 속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서 독도급 2, 0은 이미 해상 병참 허브로서 기능했고, 필리핀, 호주, 태국과의 해상훈련에서는 실전 배치를 상정한 연합 상륙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독도급은 단지 한국만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력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독도급 2, 0은 필요시 어디든 간다. 그리고 가는 즉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을 보여주기 위한 항모가 아니라 지역 내 억제력의 상징이며 필요시 도발 억제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죠. 이제 독도급 2, 0 항모전단의 출항 이후 가장 즉각적으로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단연 일본입니다. 수십 년간 동북아 해양 안보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일본은 이번 한국의 독립적 항공모함 전력 구축에 직면하며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현대판 진주만 쇼크, 해양 주권의 역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여 독도급 2, 0 관련 브리핑을 국회 비공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동요가 아니라 해상 전략 질서가 구조적으로 뒤집힌 현실에 대한 공포의 표현입니다. 일본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껏 해상자위대를 동북아 최고의 해군이라 자부해왔고 이즈모급과 카가급을 통해 경항모화를 추진해왔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공세형 전투가 아닌 지원형 체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도급 2, 0의 KF-21N과 F-35B를 동시에 탑재하고 실전 상륙작전까지 가능한 독립형 항모전단을 구성했어요. 일본 입장에선 자신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여겼던 항모화 시대에서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한 셈입니다. 문제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직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심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미군과의 연합운용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무기체계의 독립성은 물론 작전 통제 권한까지 자국 주도로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이어도 분쟁 수역 등에서 일본은 그동안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군사적 자신감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동북아 제1해군국으로 부상했다는 보도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에서도 KDX-3 배치 2 구축함의 실시간 탄도탄 요격 능력, KSS-3의 SLBM 탑재 사실, 독도급 2, 0의 무인전 능력 등 한국 해군의 통합력과 혁신성에 대해 위기감을 담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수량이나 규모에서만 비교하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전술 개념과 지휘 통합 능력까지 완전히 추월당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일본 내부 여론의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자위대 확장에 대해 보수층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는 한국처럼 독립적 항모전단을 못 가지느냐, 우리는 여전히 미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기술력은 한국이 이겼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자위대에 대한 기존의 무조건적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변화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방위비 증액 계획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급락한 것도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과 없는 확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연합작전, 기술 독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 일본은 예산만 늘리고 정작 실질적 전력은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발심이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방위 전략은 현재 근본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을 계속 신뢰하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일지 아니면 한국처럼 일정 수준의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를 뜯어고칠지에 대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미국에 의존해왔고 기술적으로도 독립적인 항모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9조의 족쇄는 여전히 존재하며 자위대의 역할을 공세적 군대로 규정하는 데에는 국민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죠. 일본이 자위대의 무장 확대를 본격화하면 중국은 그걸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해 정치,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경제 독립성을 빠르게 확보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EU와의 연계를 강화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독립적인 전략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독도급 2, 0과 같은 결단력 있는 전략 자산 구축을 일본이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 제약이죠. 독도급이 0의 출항 소식이 도쿄를 충격에 몰아넣은 것 이상으로 진정한 전략적 동요는 워싱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확장된 억제의 수혜자이자 동맹국으로 바라보던 미국은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왜 한국이 우리 몰래 항모를 출항시킬 수 있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고 미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내부적으로 전략 자산 통제권 상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 해군의 독립작전을 비상사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패권 질서의 균열이며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이 아닌 경쟁국의 등장을 목도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충격을 받은 지점은 단순한 항모 보유가 아닙니다. 독도급 2, 0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동의나 조율 없이 자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전을 결정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주권형 해군력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F-35 판매부터 운용 지침, 보급 체계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하에 움직였던 한국이 이번 독도급 2, 0을 통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실행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죠. 미국은 이런 변화를 외교적 동맹 붕괴보다 더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선 이는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는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보호자 서사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 서사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미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지 않는다. 한국은 독자적 핵억지 체계와 해상 지배력 구축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삼축체계 전략 기동전단 모델이 미국식 동맹 운용 체계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계획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전 개념은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 한국은 보조기지 혹은 방어선 역할을 맡는 구조였는데 독도급 2, 0의 등장은 한국이 스스로 전선을 확장하고 타국의 작전에 개입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자율적 전방 작전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괌, 하와이, 요코스카로 연결되던 미군 전력의 전통적인 삼각축이 서울 중심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가정을 의미하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미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열렸던 한미연합 해군훈련에서는 한국 해군 측이 독도급 2, 0의 작전 반경과 임무 구성을 미국 측에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미국 함정들이 작전 정보를 사후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선 명백한 통제력 약화이며 동시에 한국이 명령받는 동맹에서 협상하는 동맹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 해군이 우리의 작전은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위기이자 현실입니다. 일부 미국 매체는 이를 아시아판 프랑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토 내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 자율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문장 뒤에 숨지 않고 동맹을 관리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독도급 2, 0 출항은 그 선언적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이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진화의 단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변화가 미국 내부 동맹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호주,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한국 주도의 연합훈련, 한국형 방산수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구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역으로 한국이 대안 중심축으로 부상하며 오히려 미군 전략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생각했던 가치 공유 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 서열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동맹 구조를 설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처럼 통제를 강화하려다 갈등과 충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고, 그럴 경우 한미 관계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외교적 긴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국방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의존적 동맹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보고서의 제목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도급 2, 영의 실전 배치가 가장 깊은 공포로 다가온 곳은 다름 아닌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중심의 해양 전략을 강화해왔고 미국을 주된 견제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전략적 위협이 등장한 겁니다. 동해, 황해, 서해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작전 반경 2000km를 커버할 수 있는 항모전단이 출현했고 그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중추인 칭다오, 상하이, 웨이하이, 닝보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PLA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독도급 2, 영의 등장은 두 가지 점에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항모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독립적 전략 판단으로 기동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항모가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태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자전, 대잠전, 드론전, 상륙전까지 수행 가능한 다차원 전력이라는 점이죠. 중국 해군이 아직도 랴오닝함과 산둥함 중심의 항모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생겨난 셈입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급 2, 영이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작전을 펼칠 경우 중국 연안부대의 레이더망이 무력화되고 항행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N과 F-35B의 스텔스 비행이 중국의 YLC-8B 또는 JY-27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PLA 공군과 해군의 공통된 우려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의 항모전단이 북쪽의 산둥반도, 남쪽의 저장성 해안까지 무사 진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 전략적 재앙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군사 전력의 충돌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해상 경제 활동과 1대1로 해양 루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둥성과 장쑤성 앞바다에서 대규모 LNG 수송선단이 오가고 있는데 독도급 전단이 해당 수역에 전개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역 시위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에서 전략적 패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독도급 2, 영 관련 회의를 3차례 소집했고 대외 공개 금지라는 레드라인까지 설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은 한국 해군의 전력 상승이 미국보다 더 위협적이다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예측 가능한 전통적 전략으로 움직이지만 한국은 이례적으로 유연하고 국내 방산기업과 연계한 독창적 방식으로 전력을 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중 간의 군사 한라인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현실도 중국의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는 곧 오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특히 독도급 2, 영이 동중국해로 진입하거나 한반도 남단을 기준으로 순환 전개할 경우 중국 해군은 작전상 깜깜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은 결국 실제 전략의 수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압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독도급 2, 영전단이 한국-인도, 한국-UAE, 한국-ASEAN 간의 해양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기존 중국 중심의 해상 교역 루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은 해양 실크로드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 항만에 투자해왔지만 지금은 이 전략이 한국의 독립형 항모 전력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한국 해군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입니다. 중국이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대응 카드가 사실상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제-15 전투기의 노후화, 랴오닝함의 엔진 결함, 산둥함의 제한적 작전 반경 등으로 인해 중국은 수량은 많지만 실질적 기동성이 떨어지는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 작전의 지휘 통제 능력에서도 한국의 통합 네트워크에 비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독도급 2, 영은 중국에게 있어 물리적 위협 그 자체라기보다 미래 해양 주도권을 한국에게 뺏겼다는 심리적 상실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급 2, 영의 전개가 군사적 충격을 넘어 외교적 지형마저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마침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위를 넘는 전략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북아 해양 질서의 주도권은 더 이상 미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 준다는 선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나 메시지를 넘어 국제사회의 외교적 문법으로 따지자면 명백한 패권 선언이자 전략적 독립선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 연설은 유엔 군축위원회, 아세안 방위장관회의, EU 전략센터 등에서 즉각 인용되며 한국이 해양 전략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발언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 이유는 바로 그 시점과 장소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해양안보 비전 2035 회의에서 이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며 더 이상 한미일 삼각구조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외교 전략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워싱턴과 도쿄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연설의 문장 중 대한민국의 바다는 대한민국이 지킨다는 부분은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 중동,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환호하게 만든 대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연설이 단지 자국민을 향한 선동이 아니라 구체적 전략과 계획, 그리고 실제적인 전력 기반 위에서 나온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도급 2, 영뿐만 아니라 KSS-3 잠수함, KDX-3 배치 2 구축함, KF-21N, KHL 해상 레이저 무기, 전자전 통제 네트워크, 해상 드론 통합 시스템까지 조목조목 언급하며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해양 복합 전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지 강한 국방력을 넘어서 전략적 자립과 외교적 독립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갖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동맹 강화 메시지를 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이제 한국도 감히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감정적 대응이긴 하지만 이 반응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종속국에서 대등한 협력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미국 국방부 산하 R&D 연구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프랑스보다 빠르게 전방 전략 주도국으로 떠올랐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을 한국판 독트린 선언, 동북아 해상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이제 일본은 해상에서의 전략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자위대 수뇌부와 외무성이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동북아 외교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한 발 앞서 주도권을 쥐었고 일본은 뒤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아세안과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죠.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한국 해군과 공동 해양훈련 확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형 구축함과 통합 전투체계 구매에 이어 항모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략적 보증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미국이 지배하던 해양 외교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강조한 문장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충돌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에서 평화를 설계하고 방어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충돌하는 틈새 속에서 중간자 외교로만 존재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결단을 바탕으로 질서를 제안하고 형성하는 설계자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언 이후 프랑스 국방장관은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해상 파워 중심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독일은 EU는 한국과 해양 전략을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독도급 2 영전단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략적 제3극으로 자리매김하자 전 세계 각국의 해양안보 협력 구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 중심 연합체계가 부상하고 있고, 과거 미국 단독주도 또는 미일 공동주도의 억지력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외교, 군사, 산업 연계를 엮어내는 연합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 아세안 주요 국가, 유럽연합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요국이 아닌 기술 공급국, 더 나아가 해양안보의 실질적 보증국가라는 데에 전례 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언적 지지에 그치지 않고 전략 자산과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기존에도 조선, 방산, 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지만 최근 인도 국방부가 한국 해군과 독도급 항모전단을 중심으로 한 연합작전 훈련을 정례화하고 KF-21N에 기반한 함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비슈아크급 항모의 노후화와 러시아산 무기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며 한국형 플랫폼이 가진 실용성과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제공하는 무기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과의 전략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한 EU 해양방 산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며 공동으로 중동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양안보 작전을 위한 상호작전 호환성 실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라파에트급 호위함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한국의 통합 전술망에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교류를 제안했으며, 독일은 KSS-3화 214 잠수함의 공동 개발 버전을 논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제공국의 위상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미국이 아닌 서울이 쥐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전환을 상징합니다. 아세안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이미 독도급 2 영전단의 동남아 연안 항해 및 기항을 환영하며 자국 해군 장교를 한국 항모 전단에 파견해 실전 전술을 익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독도급 전단이 남중국해를 지나며 단독 항로를 유지했을 때 중국 측의 해상 감시와 심리전에 정면 대응한 사실에 주목했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자율해군력의 표본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엔 미국 항모의 통과에만 의존하던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항모와의 동행을 새로운 해양안보 모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연합 구도 확장은 단순히 해군력 과시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략 그 자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연합 가능성을 외교 주권의 무기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도급 전단은 그 핵심 수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K-메러타임링 2049상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지중해까지의 해상 라인에 한국 해군이 주기적 순환 배치되도록 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군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상 물류 보장, 재난 대응, 대잠수함 작전, 해적 소탕 등 전방 이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미국 중심 글로벌 해군 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도급 2 영전단의 전략적 파급력이 해양 안보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더 본질적인 충격은 바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해군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주문받는 국가로 부상하며 미국과 유럽조차 경험하지 못한 계약 규모와 수주 확률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K해군 방산 수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 속에서 독도급 항모 플랫폼, KDX-3 구축함, FFX 배치 3호위함, KSS-3 잠수함, KHL 해상 레이저, KF-21N 함재기 등 거의 모든 체계가 수출 상품으로 공식화되었고, 전 세계 20여 개국이 실질적 관심과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무기 체계들이 단일 아이템 수출이 아니라 통합 전력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항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모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전투기, 함대공 미사일, 무인기, 드론 통제 체계, 실시간 작전망, 해군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의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운용 실효성이 기존 미국, 유럽의 무기 패키지를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포드급 항모 모델 제안보다 한국의 독도급 파생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순한 방산 외교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과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공동 TF를 구성하여 방산 수출을 국책 사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도급 플랫폼의 설계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하되 핵심 센서, 레이더, 통제 알고리즘은 한국이 장악함으로써 한국 기술 중심 생태계를 수출 시장 전반에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곧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종속 구조를 창출하는 방식이며 과거 미국이 FMS, 해외군 사판매를 통해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했던 모델을 한국식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은 숫자만 봐도 분명합니다. 2026년까지 예정된 수출 가능 계약 규모는 약 9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해군 분야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통합 전투 시스템이 결합된 이 시장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조선소, 중공업, 항공기계, ICT, 위성통신, 드론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산업 파생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LI지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휴니드, ADD 참여 기업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모듈을 기반으로 독도급 수출 전용 파생형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들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주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기존 방산 체계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거나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맹국 우선 수출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수출하려는 시장에 무기 중복 판매 제한 조항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UAE, 인도, 말레이시아, 칠레 등은 미국의 전략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한국 무기 체계가 훨씬 유연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산 해군 전력이 미국제보다 운용 비용이 20에서 30% 낮고 실전 피드백 반영이 빠르다는 이유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방산 강국들에겐 일종의 패러다임 붕괴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기술의 이전 방식입니다. 한국은 선택 국가에 대해 맞춤형 기술 이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히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지휘체계, 작전 문화, 해군 구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국은 한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되 정치적 간섭은 적고 장기적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과거 미국의 압박적 동맹 구조에 지친 다수 국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되는 중입니다. 독도급 2, 영전단의 세계적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글로벌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자 그 여파는 군사 외교를 넘어 산업 투자 지형 전반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 부산, 창원, 거제, 울산 등지는 단순한 조선 기계 클러스터를 넘어 글로벌 해양방산 메가허브로 탈바꿈하고 있고 유럽, 중동, 동남아 주요 국부 펀드 및 방산 투자 펀드들이 대규모 자본을 한국 해군 산업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항공방산의 중심이었다면 2025년 이후의 해군 산업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도 도쿄도 아닌 바로 서울 부산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흐름을 보면 그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 펀드가 한화오션과 LI지넥스원에 총 4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지분을 확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PIF는 삼성중공업과 STX 엔진의 해군 특화 사업부에 직접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KfW 개발은행이 KSS-3 잠수함 생산 라인 증설에 참여했고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KHEL 해상레이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기술 교류 지분 확보, 형태의 투자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전략 지배력을 결합한 해양 방산의 중추국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클러스터에는 미국, EU, 동남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60여 개국의 해군 사령부, 국방부 대표단이 상주하거나 장기 파견 형태로 실시간 기술 평가, 실물 검증, 공동개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형의 국제 해군기지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산항 일대에는 해외 파트너 국가를 위한 전용 검증 부두가 설치되고 있으며 울산 조선소 내부엔 다국적 협력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한국이 지정학적 조선 산업기지에서 정치 군사적 해양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중공업, ICT, 위성통신, 전자광학, 항공엔진, AI 기반 전술 알고리즘 등 2차, 3차 관련 산업이 동반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급성장 중입니다.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POSTCH 등 주요 이공계 대학들은 방산특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있고 기존의 방산 대기업 외에도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방산 겸용 솔루션을 통해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GDP의 방산 비중이 사상 최초로 5%를 넘어섰고 향후 2030년까지 9%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방산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해군 계약 입찰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주를 따내자 미 국방부 산하 DRPA는 한국식 해양방산 모델의 확장 속도에 대해 별도 경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자국 조선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한국이 방산 기술 기반으로 재도약에 성공하자 구조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과 IHI는 2026년까지 방산 부문을 구조 조정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방산 산업권의 실질적 헤게모니가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독도급 2, 영해출항은 단지 하나의 항공모함이 바다 위를 떠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전략, 산업, 외교,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정체성을 재정의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조용한 수출 강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통적 해양 패권국이었던 미국, 일본, 중국의 뒤를 잇는 신흥 강자로서 아니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는 대체 권력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독도급을 축으로 구축된 완전한 해양 복합국가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외교, 경제, 안보를 동시에 구현하는 물리적 플랫폼이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단숨에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영향국으로 도약하게 된 실질적 기폭제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도약이 오로지 군비 증강이나 전통적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 전략적 판단, 산업 생태계, 유연한 외교, 자율적인 전력 운용 역량을 동시에 조합함으로써 21세기형 해양 강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KF-21N, KSS-3, KHEL, 독도급 항모, KDX-3 구축함 등 일련의 플랫폼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국산 알고리즘과 자율 전투 체계, 첨단 네트워크로 결합된 융복합 전력이며 이는 냉전 시대 무기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형 복합국가의 실체를 구현한 상징입니다.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해양제국을 세웠듯 한국은 기술, 전략혁신으로 21세기형 해양전략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군의 작전 계획에 의존하는 준동맹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었고 일본과의 군사 기술 격차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전략 자주권 확보의 기회로 전환시켰고 국내 방산 대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대학교, 조선소, ICT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K-복합전력 생태계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항모, 잠수함, 레이저, 무인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전장 시스템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이 해군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해석하고 글로벌 기준을 새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이 개최하는 해양안보 정상회의에는 이제 미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UAE,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도급 전단의 기함을 안보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북아의 군사력 보유국을 넘어 해양 안정화와 국제 분쟁 조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신뢰자산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과거 이 역할을 독점했지만 정치적 피로도와 전략적 경직성, 동맹 피로로 인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연성, 기술, 경제 연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네 가지 자산을 통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국 안보를 넘어서 세계 질서의 균형자, 조율자, 설계자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독도급 항모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도급을 통해 발현된 전략 철학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힘은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제하고 설계하고 통합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은 무기 강국이 아닌 전략 강국, 군사 제국이 아닌 신뢰 제국, 무기 수출국이 아닌 질서 제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이며 수많은 나라가 한국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안보와 경제의 보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대전환의 본질입니다.